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제 전체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 주제가 조세 총론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의 조세 총론, 총설, 조세 의의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세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조세라는 말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세금이죠. 즉 세금을 우리는 조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특징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세금이란 조세는 누가 거둘까요? 예, 우리가 걷는 주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도 거둘 수 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를 우리는 과세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세권자가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까요? 국민한테 거둬들입니다. 국민. 그러면 이때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우리 세법용으로 환산하면 납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자. 자,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거두어들이느냐? 즉 국민 개개인 납세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또 국방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거나 자, 이런 공공의 목적이랍니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아서 돈을 주면 이 돈 가지고 국가가 지자체가 활용해서 도로도 만들고 치안 유지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국방 여러 가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재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 지방 재정이라죠. 이런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거두면 이거를 우리는 국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거두면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국세나 지방세 형태로 인 과세권자가 국민 납세자로부터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우리는 조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납부하는 방법은 일단 원칙은 금전 형태로 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현금 등을 말합니다. 이런 현금 등을 금전이라고 하죠. 금전 형태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우리가 보통 금전으로 내죠. 이때 금전은 이제 현금도 되고 현금이 없으면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로 결제도 하기도 하죠. 다만 금전 형태로 못 낼 때도 있어요. 왜? 워낙 세금이 많으니까 카드로도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물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 그 물납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납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우리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자 부동산과 주식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려받은 아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납부할 현찰이 없으니까 받은 건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납부될 세금을 우리는 상속세라고 하는데 그럼 상속세를 그럼 뭘로 내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밖에는 납부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물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목이 이 물납이 되느냐? 아닙니다. 물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세금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크게 5가지가 이제 주요 쟁점 세목인데요. 이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만 물납제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 방법은 원칙은 금전 형태로, 하지만 금전 형태로 힘들면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조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 조세의 정의가 있고 조세의 특징이 있는데 조세의 특징 가볍게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말로 대충 떼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조세 법률주의 이런 걸 법률주의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과세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 재정경비라는 게 재정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치안 유지나 국방 예산 등등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보상성이다. 보상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100만 원을 갖다가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과세권자가 국민인 납세자에게 다시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무보상성. 그렇죠? 100만 원 줬으니까 거기에 상환한 만큼 내놔라.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납부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납세무 이행 방법은 화폐경제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도 있죠. 물납에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물납. 그래서 이때 물납이 되는 세목은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조세의 분류와 체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냐? 지금 말한 대로 뭐 국세, 지방세 이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조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세 분류는 뭐 간혹가다 물어볼 수가 있는 용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세법을 할 때는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체크를 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한 대로 첫 번째 국가가 거둬들이면 국세, 지자체가 거둬들이면 지방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는 또 보통세라는 세목과 목적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자, 특히 이거 좀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겠어요. 그러면 보통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는 세수로 합니다.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의 수입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사용의 제한이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수가 들어오면 이 세수를 여기저기 우리가 두루두루 골고루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세수가 들어왔는데 이 세수를 사용해야겠죠. 근데 사용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사용의 제한이 따릅니다. 사용의 제한이 달라요. 그래서 오로지 어떤 특정 목적에다만 세금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써야 돼요. 오로지 그 목적. 그걸 우리는 목적세랍니다. 특히 이 목적세는 그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사용 목적이 뭘까요? 지방교육재정화법입니다. 오로지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뭐냐면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만 봐도 특정 사용 목적이 보이는 세금을 목적세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목적세가 많을까요? 보통세가 많을까요? 예. 대부분의 세목은 보통세가 많습니다. 왜? 골고루 여러 가지 예산을 쓸 수 있어야 좋은 거지. 오로지 그 목적에도만 쓴다면 얼마나 너무나 제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세가 좀 적고 보통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세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통세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역시 목적이 보이죠? 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교교농이라고 합니다. 교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교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교농.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뭐야?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는 교교농이다. 그럼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인세라는 세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세, 물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세, 물세.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반영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인세입니다. 인세는 인적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인세.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는 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는 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따지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그 근로자 여기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은 둘 다 똑같아요. 여기도 3천이고 여기도 3천입니다. 그러면 둘 다 3천만 원 받으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양 가족이 있어요. 부양 가족 수를 다 봤더니 이 근로자 A는 가족이 1명이 있고 여기는 가족이 3명이 있어요. 가족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명과 3명. 그럼 우리가 이런 가족 수를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는 똑같아야 되지만 가족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근로자 B보다는 A가 더 많이 내야겠죠. A가. 왜? 여기는 가족 1명밖에 없지만 여기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따져서 세금의 차등 효과를 누립시다라는 세금을 우리는 인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세는 그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합니다. 오피를. 그럼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면 자, 여기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다. 역시 여기도 아까 말했던 가족이 1명, 가족이 3명. 그러면 가족이 1명이면 오피스텔을 다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낼 때 이 사람은 가족이 1명이니까 여기 가족이 3명이니까 A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냐? 아니거든요. 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인적사항이 궁금하지 않아요. 오로지 물건값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오로지 물건값을 기준으로만 세액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물세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물세라고 인적사항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인세, 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또 이런 성격의 세금이 있어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세라는 세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세목이 되겠어요. 그러면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직접과 간접이라는 말뜻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면은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세자란 말이 나왔어요. 담세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면 직접세라고 얘기하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은 이것을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이걸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면은 이걸 직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가 되느냐? 여기는 소비자가 되고요. 여기는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 그럼 과연 이런 세목이 있느냐?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직접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취득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술입니다. 술. 그럼 이 술을 우리가 만약에 샀다. 그럼 술에는 주세가 들어가 있어요. 주세. 그럼 주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주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가 부담을 딱 하고 이 소비자가 그러면 직접 신고 납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속된 말로 술을 지금 사가지고 마시느라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이걸 납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술을 판매하는 주조 판매업자에다가 주면 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납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자는 사업주, 세금 부담하는 자는 우리가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간접세, 이런 걸 우리는 직접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면 직접세, 납세자가 담세자가 다르면 간접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종가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종가세라는 개념이 있고 또 종량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량세. 그럼 종가세는 뭐냐면 가액을 쫓아서 다시 말하면 세액 계산을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종가세 방식으로 해요.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런 거죠. 뭐 1억 원을 내가 1억 원의 돈을 벌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1억을 벌었다. 그럼 1억 원 곱하기 35%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1억 원, 이렇게 원, 금액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량세는 양, 일부 세목은 양에 따라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오로지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는 거니까 목적세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게 있어요. 지하수 자원에 대한 것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으면 내는 세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하수 중에 먹는 물, 즉 생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땅을 파서 생수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이걸 금액 기준으로 종가세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물의 양이 있겠죠. 그럼 그런 생수 물의 양 가지고 계산해 줘야죠. 그러니까 물의 양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종량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물의 양, 종량, 그렇죠. 물의 양 가지고 계산을 합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분류.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은 그 용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2번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보통세, 목적세입니다. 자, 보통세, 목적세라는 것은 세수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세, 제한이 따르면 목적세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직접세, 간접세. 이거는 거기다 메모해 둡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불일치하면 간접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간접세는 소비지향적인, 이렇게 주세처럼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간접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자, 요거 별표시해 놓으시고 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인데요. 독립세, 부가세. 이거는 뭐냐? 독립세. 여섯 번째로 하면 되겠네요. 독립세, 부가세. 그러면 독립세, 부가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세다, 부가세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잖아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죠? 그럼 바늘에 해당하는 세금 성격을 우리는 독립세라고, 실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금을 부가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이 바늘 쫓아갑니까? 바늘이 실 쫓아갑니까? 실이 바늘 쫓아가죠. 그러면 즉 바늘에 해당하는 독립세를 받을 때
딸려서 이것까지 같이 받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가 있으면 여기에 딸려 붙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가 딸려 붙냐? 예, 20% 정도가 딸려 붙습니다. 그럼 100에 20%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만 원의 재산세에 2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같이 딸려서 붙는 거니까 토탈 세금은 12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인세, 물세. 인세는 사람 중심의 세금을 인세, 물건 중심의 세금을 물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이고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는 물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세는 주로 국세가 많아요. 인세는 주로 국세가 많고 그다음에 물세는 주로 지방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세는 주로 국세가 많고 물세는 주로 지방세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종가세, 종량세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어떤 거냐? 가액을 쫓아서, 종가세는 가액을 쫓아서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종량세는 수량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종량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량세지만 대부분은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세, 재산, 소비세, 유통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가 있죠. 이상의 내용들 지금 우리 나왔던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국세, 지방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자, 이런 세목이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세법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그렇죠? 자, 이 정의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세법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있죠. 국세와 지방세.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국세라는 것은 즉 관할이 세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세금이 국세가 되고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는 세금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는 것은 둘로 쪼개요. 우리가 광역단체가 있고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이런 거 하죠. 그럼 광역단체라는 건 어딜 말하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도를 지칭합니다. 기초단체라는 것은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주최돼서 거둬들이면은 이거는 신고세. 그 다음에 광역단체는 특광도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특광도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용어가 되겠네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잖아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란 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납세자, 납세 의무자 있는데 이 납세자라는 용어 안에 뭐가 있냐면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이 납세 의무자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인이가 뭐냐면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세금 보충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2차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 2차. 그럼 연대는 뭐예요? 공동 책임지는 거죠. 공동 책임지는 거죠. 이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이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못했다. 그러면 100% 공동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차 납세무자라는 건 뭐냐면 이 납세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2차 납세무자랍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건 똑같은데 책임의 범위가 다른다는 거죠. 여기 연대는 100%고 2차는 일부만 책임지는 거야. 그럼 일부만 책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원래 납세금을 줘야 되는데 세금을 70%를 갖다가 변제를 하고 30% 미납금이 있는 거예요. 세금에 30%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30% 미납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2차 납세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과세요건 별표시. 요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과세요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꼭 필요한 요건. 즉, 납세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런 요건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납세의 성립. 납세의 성립이 된다는 것은 납세무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납세무가 발생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여기에는 누가 낼 것인가, 납세무자. 이게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이라도 합니다. 자, 나 이거 세금 왜 내는 거야? 당신 돈 벌었잖아. 그러면 소득을 대상합니다. 나 이거 왜 내는 거야? 당신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았잖아. 그러면 재산을 과세 대상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세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 표준 세율은 왜 중요한가? 과표 세율을 알아야지만 세액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세액 산출에 기초되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 과세 기준에 그걸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과세 물건.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소득. 그렇죠? 소득이 만약에 과세 대상이다.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소득이 대상이 되면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대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행위를 대상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면 취득 행위를 대상하거든요. 그럼 취득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과세 물건이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자, 수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종양세라고 했죠. 종양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가세가 되겠습니다. 종가세. 그래서 이거는 가액을 쫓아서, 이거는 양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세율에 보시면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은 이제 대상의 수량 하면은 이제 종량세, 가액이면 종가세 되고, 세율이 있죠? 자, 세율은 이제 뭐냐? 그럼 얼마를 벌었냐, 그렇죠? 얼마를 벌었냐가 과세 표준이란다면, 그럼 몇 프로 낼 거냐? 이게 정해져야겠죠? 이게 바로 세율입니다. 세금의 부담률. 그럼 세금의 부담률은 뭐라고 정해져 있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율이 이렇게 비율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율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정률세율이라고 합니다. 정률. 일정 비율로 돼 있다라고 해서 정률세율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으로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세액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하면은 그런 용어를 뭐라고 해요? 납세무자. 근데 그 납세무자 대신에 책임을 질 사람을 두 사람이 있는데 연대 납세무자, 100% 책임진 연대 납세무자가 있고 또 부족분만, 일부 부족액만 책임지는 2차 납세무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 과세 요건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세 기간이라는 용어부터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조세 개념부터 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세 기간이라는 용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